벚꽃이 너무 예쁘게 흩날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학을 공부하고 공연예술학으로 박사 논문을 프랑스에서 쓰고 돌아와서 강의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목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책이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인데요.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그때 접하게 되는 여러 예술이라든지 사람들,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현재적으로 쓰고 싶은 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언제나 매일 누워서 지내면서 정작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 글들은 묵혀놔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연예술을 특별히 전공을 했잖아요. 공연예술은 시간 속에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던 작품들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 같은 경우에 공연예술에 대해서 글을 쓰면 그 글의 독자가 미술비평, 문학비평, 영화비평 이런 글들의 독자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와, 이것이 흥미롭다 해서 작품을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품이 이미 끝났고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던 그 시기에 현재적으로 제가 보는 공연들에 대한 글을 못 쓸 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아주 나중에 쓰면 어떨까? 아주 나중이 되어서 나에게도 이 공연들이 흐릿해져 있을 때가 되면 독자와 내가 그래도 좀 비슷한 위치에 가 있을 텐데 그때 쓰는 글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좀 더 읽힐 수 있겠다. 그들이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묵혀두었던 글들을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늦게 쓴 비평 에세이가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동안은 그때까지는 제가 사라진 예술들을 계속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책을 마침내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것들이 정말 사라졌구나 라는 기분이 책을 낸 다음에 역설적으로 저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갑자기 떠나보내게 된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사라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진짜로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런 사라짐들을 딛고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번째 책을 준비했는데 사진집입니다. 사진집인데 글이 곁들여질 텐데 어떤 글을 쓰게 될까? 그것을 이제 모르는 채로 사진집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그런 매체인데 그 존재했음이라는 말이 과거형이잖아요. 그것이 있었다, 그때. 그리고 지금은 혹은 미래에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고통들 혹은 사랑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없고 미래에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뭐가 남을까? 사라진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도 사랑이 남을 것이다 라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게 된 책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완전한 고요 같은 느낌보다 저에게는 무언가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말해져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는 상태, 수면 아래에 뭔가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 침묵에 귀를 기울인다, 침묵을 듣는다라는 행위는 그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같이 기억하는 것과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진이 없을 당신에게 라는 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을 쓰고 나서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떠났던 장소인데 겨울이었고 호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호수 근처를 산책하는데 그 전에 눈이 와서 나무 위에 쌓여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눈이 다시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고 빛이 아름다운데 그 눈이 막 흩날려서 거기에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좀 이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정말 많은 슬픔을 느꼈죠. 그때 생각한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당신은 볼 수 없고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당신에게 가서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절절하게 느꼈으며 사실은 동시에 그것이 삶이라고도 생각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것도 완벽할 수 없음, 무언가를 놓쳐버림, 결핍됨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에서 놓침, 죽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것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잘 사랑하는 것은 안 놓치는 게 아니라 안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현재적으로 끌어와서 미리 애도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바꿔서 했고요. 이런 사랑이라는 어떤 사적인 것을 넘어서서도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케르테스라는 헝가리의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서유럽과 동유럽을 막론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소비에트 정권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된 헝가리의 경우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홀로코스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억압을 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작가가 계속 질문을 스스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스탈린은 그런 방식으로 미래의 학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과거의 희생자에게 공감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희생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망각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는 식의 서술을 케르테스가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계속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되었는데요. 기억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과 다 있고 공감하는 것이 또한 사랑과 다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그 애도와 애도를 계속함, 계속 사랑함 이런 것들이 제게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모국어는 침묵인데 그 침묵은 말해지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저에겐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완전하게 옮길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주변을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일이 저한테는 좀 그런 거였어요. 그냥 살다가 사진을 찍었고 살다가 노래를 불렀고 그렇게 했을 뿐이긴 한데 그것들이 모여서 보시는 분들께는 어떤 지형도를 그리게 되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 큰 그림 속에서 읽어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저의 무척 좋아하고 존경했던 미학 선생님들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보면서 늘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 라던가 레포트는 에세이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학문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그래서 늘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게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글들의 아름다움과 이점을 무척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을 정연하게 그 논리와 유기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개념도 함부로 발화하지 않고 독자가 제기할 법한 의문을 미리 계속 해소해주면서 쓰는 그 글을 저도 잘 쓰고 싶었고 그것을 훈련하는 일이 무척 즐거웠어요. 그런데 늘 독자를 상정하니까요. 논문도 어떤 독자들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을 때는 좀 더 대중 독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개인적인 취향도 무언가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올 때에 논문은 이렇게 선명한 선을 그리는 것이 좋은 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많이 여기저기 갔다가 오는 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갔다가 대신에 처음 시작한 걸 잊지 않고 꼭 마지막에 그 자리로 돌아와 주는 것. 그런 글을 읽을 때 제가 독자로서 쾌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대중을 좀 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사실 예술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는 예술을 배우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원해서 듣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좀 더 본인의 이야기를 사실 저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꼈는데 아직은 선뜻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의 전략은 제 이야기를 섞어서 수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면 학생들이 나중에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더 해주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섞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썼을 때 독자분들이 그 틈새에서 본인이 마음껏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느껴서 저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학술적인 글과 이런 글의 차이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멀리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좀 파편적으로 써도 되는 학술적인 글쓰기는 파편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특별히 이 사진 산문집의 글이 더 그러한데요. 그것을 사진이 같이 메워가는 형태를 생각했어요. 만약에 글 자체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면 사진이 개입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서로가 너무나 설명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얄팍하게 만들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시집을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를 배열하듯이. 그래서 서로가 좀 듬성듬성하게 존재해서 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저는 이게 편하긴 해요. 논리를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주제는 논문으로 쓰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대중적인 책으로 쓰고 싶다. 그게 형태가 내용과 저한테는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나가고 있어요. 모국원 차라리 침묵을 쓸 때는 그때도 사진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고민을 했지만 선택하게 된 것은 한 편의 글마다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글의 인상을 좀 독자분들께 편하게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사진들을 넣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모국원 차라리 침묵이 훨씬 좀 밀접했던 것 같긴 합니다. 솔렌이라는 친구에 대한 글에는 솔렌과 함께 갔던 피레네 사진, 장클로드 아저씨는 아저씨랑 그 발코니석에서 내려다본 오페라 피트 이런 사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이 사진 산문집을 처음 구상하는 단계에서 출판사 분들과 얘기한 것이 이 책이 모국원 차라리 침묵에 있었던 각주처럼 사진이 한 편의 글에 각주처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국원 차라리 침묵에서 각주를 제가 좀 독특하게 썼는데요. 각주 자체가 한 편의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길게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삽입이 되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책 본문 옆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그것처럼 무언가가 병치되어서 연결이 되는 듯도 하고 다른 듯도 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각주들이 이 책에서 사진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형식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한다는 것은 경험을 해보니 어떤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선 준비할 때의 마음은 이 책을 만들 때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무척 따뜻한 마음이었고,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함께 위안처럼 느낄 수 있었으면 했고, 사진들을 독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 앞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고르고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시각의 언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걸으시는 동안 시각적으로 처음에는 좀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벽에 가서는 어딘가로 떠나고 거기에 앉아서 쉬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각의 언어를 한번 열심히 고민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살고 있고, 우리가 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데 그때 늘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랬을 때 이 공간과 내 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면, 감각하면 훨씬 더 짙게 살아있게 되는 것 같고, 나중에도 그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공간에 민감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편인데요. 이 전시 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어떤 세계, 없었던 공간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공연과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존재하다가 사라질 어떤 세계를 만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공연과 다르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음악 공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 제가 가서 노래를 해야 그 공연이 그 순간부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전시장을 꾸려놓고 이제 첫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내가 거기 없어도 이 세계가 거기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련하고 어떤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거기 있었던 어떤 공간이 있었어 라는 기억을 이 전시 끝나고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사진도 이 책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절을 덮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처음 떠난 게 2016년 1월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것을 더 길어 올리거나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그냥 다시 삶처럼만 사진을 찍지 않을까, 사는 것처럼만. 저는 저의 정체성을 예술가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예술 옆에 있는 사람, 이론하는 사람, 미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고통을 겪으며 예술을 하는지를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여기는 정도로 마음을 모건 차라리 침묵에서 작가 소개에 그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변호하고 싶은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 비평을 쓴다, 이렇게 썼는데, 저에게 미학 혹은 미학자로서의 저는 어떤 아름다움들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많은 예술들이 직접적으로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침묵에 가까운 무언가들을 자신만의 매체의 언어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자화된 언어로 그래도 조금 더 옮겨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미학을 공부했고요. 그렇지만 나의 이 언어가 절대 그것을 완전히 옮기거나 변호할 수 없음 역시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당연히 더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겸손함을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자리가 미학의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변호를 하고 싶은 아름다움이 사실은 진짜 드문데요. 그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좋은지 쓰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제가 가끔 너무 좋은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글 쓸 필요가 없지. 이것의 좋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보고 있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걔는 제가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하고 싶다라는 것에 어떤 것까지 들어가 있냐면 그것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함, 이해하지 못함, 혹은 세상의 질서 속에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비평은 오히려 더 아픈 구석을 꺼내는 일과도 같아서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비평은 다른 분들이 쓰시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비평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 한 작품만을 마주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흐르고 어떤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서 그것의 강함이 더 잘 보이게 되었을 때 좀 더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을 경유해서 네. 다음 책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조금 학술적인, 보다 학술적인. 그러나 또 저의 문장으로 쓰게 될 테니까 어떤 형태의 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목은 몰입과 거리. 관객의 체험을 설명하는 큰 두 가지 개념인데 몰입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왔고 또 사유되어 왔는지를 정리하면서 지금의 우리는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우리까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미학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까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정아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